국내 암 사망률 1위, 폐암. 폐에 생기는 악성 종양으로 특별한 증상이 없는 데다 재발률까지 높아 장기 생존율이 어려운 암으로 꼽히는데, 대표 원인은 흡연이지만 최근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 또한 높아지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폐암의 치료 가운데에서도 방사선 치료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본다. 네, 일반적으로 3대 암 치료법 하면은 수술과 항암 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방사선 치료하면 왠지 모를 거부감이 드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네. 톡톡 건강 토크 오늘은 폐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계명대 동산병원 방사선 종양학과 박승규 교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그럼 먼저 3분 브리핑을 통해서 폐암이 정확히 어떤 질환이고 또 발생률에 비해서 사망률이 얼마나 높은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암이라고 하면 생체 조직 어디에서든지 생길 수 있는 정상적인 세포가 무제한적으로 이상 증식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악성 종양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주위 조직을 침범하고 다른 장기에 전이를 하면서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기도 됩니다. 폐암은 폐에 생기는 암, 즉 폐를 구성하는 폐포 또는 기관지에 생기는 원발성 폐암을 흔히 폐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암이 전체 사망 원인의 4분의 1을 차지한 지가 1983년도부터입니다. 연간 최근에는 22만 명 이상이 암으로 진단을 받고 있고 그 중에서도 남자에서는 유병률 1위, 그리고 여자에서는 4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망률로도 폐암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폐암은 70세 이상에서 진단되는 폐암이 50% 이상으로 점점 인구가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아직도 여전히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폐암은 조직학적으로는 크게 비소세포 폐암 그리고 소세포 폐암으로 나눠질 수가 있고 비소세포 폐암이 약 85%를 차지합니다. 편평상피세포암과 선암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특히 흡연과 관련된 편평상피세포암 그리고 최근에 비흡연 여성에서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선암이 대표적입니다. 조기에 비소세포 폐암을 진단하게 되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소세포 폐암은 약 15에서 25%를 차지하게 되겠고 악성도가 매우 강하여 진단 당시에 원격 전이가 가 있는 경우가 흔합니다. 폐암의 가장 흔한 원인은 흡연입니다. 전체 폐암 환자의 약 70%가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원인으로 유전적 소인, 방사선, 성면, 공해, 간접흡연 같은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흡연을 하지 않는 여성 폐암이 증가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폐조직 자체에는 감각신경이 없기 때문에 대다수가 증상 없이 건강검진이나 다른 병의 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됩니다. 따라서 정기검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폐암이 진행된 상태에서는 호흡곤란, 기침, 혈담, 흉통 등이 일어날 수 있고 비특이적인 증상으로는 체중 감소, 식욕 감소, 그리고 피로감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암의 원격 전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뇌전이 환자는 두통, 어지러움, 걸음걸이 이상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뼈로 전이되어 있는 경우에는 뼈의 통증, 그리고 척추에 전이가 가 있는 경우는 척수신경이 눌려서 갑작스러운 하지마비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폐암의 사망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앞에서 살펴보신 것처럼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인데요.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가 많다고 하죠. 병원에 가면 그럼 어떤 검사를 받게 되는지 궁금하고요. 또 병기에 따라서 이 생존율에도 크게 차이가 있겠죠. 일단 폐암의 징후가 보인다면 정확한 치료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먼저 폐조직 검사를 통해서 폐암을 확진하게 되고 폐조직 검사를 하는 방법은 기관지 내시경을 통하거나 아니면 다른 영상 장비의 도움을 받아서 조직을 얻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폐 안에서의 그 진행 양상을 보기 위해서 흉부 단순 엑스레이 촬영 또는 흉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격 전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자기 공명 영상과 양전자 단층 촬영을 시행하게 됩니다. 또한 폐암의 치료에서는 병기 이외에도 폐 기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폐 기능 검사도 필수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폐암의 여러 진단 과정을 거치면서 병기가 결정되게 됩니다. 암이라는 것 자체는 주변 조직을 침범하게 되고 그 침범한 주변 조직에서 점차적으로 여러 다른 장기로 전이를 하고 싶어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길목이 주로 임파선을 통해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일기 폐암이라고 하는 것은 폐 조직 자체에 암이 머물러 있는 것을 일기, 그리고 폐 조직 자체에서 기관지 임파선까지 전이가 가 있는 임파선 전이가 있는 경우를 2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1기와 2기 폐암을 흔히는 조기 폐암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기관지 임파선에 갔던 것이 가슴 중간 공간인 종격동으로 더 진행이 갖는 경우를 3기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흔히 국소 진행성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중간에서 여러 가지 구조물을 타고 다른 몸의 여러 장기로 전이가 되는 경우를 전이성 폐암, 4기의 폐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병기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치료를 해야 되겠는데 흔히 암의 3대 치료라고 수술, 항암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를 얘기를 합니다. 수술과 방사선 치료는 종양 자체를 국소적으로 절개를 하거나 방사선 조사를 통해서 국소적으로 치료를 한다는 데 공통점이 있을 것이고, 항암화학요법은 경구로 투여를 하거나 주사를 맞아서 온몸으로 항암 효과가 있는 약물을 전신으로 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기에 따라서 암의 3대 치료인 수술, 항암화학요법,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적절하게 섞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1기와 2기의 조기 폐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치료의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술의 결과에 따라서 항암화학요법 또는 방사선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국소 진행성 폐암인 3기 폐암 같은 경우에는 수술의 역할이 크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동시 방사선 항암화학 치료가 표준 치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종양이 몸의 여러 군데로 전이가 되어 있는 전이성 폐암의 경우에는 전신 치료인 항암화학요법, 이 치료의 주가 되겠습니다. 네, 폐암도 가장 좋은 건요, 이 수술로 폐 종양만 딱 제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서 말씀을 하셨듯이 이 병원을 찾았을 때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돼서 이 수술이 힘든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럴 때는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또 해볼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방사선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이 접근 금지 마크가 딱 생각이 나면서 좀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네. 저 같은 분들도 많이 계시죠? 네. 흔히 방사선 치료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은 에너지의 방사선을 종양 부위에 조사하여 암을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흉부 엑스레이, CT 촬영에서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과 비교를 하면 종류는 같지만 1000배 이상의 강한 에너지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강한 에너지가 국소적으로 암이 있는 부분에만 조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하다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엑스레이 외에도 감마선이나 양성자, 중입자 등의 방사선을 치료에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런 다양한 에너지들이 암세포의 DNA를 공격하게 됩니다. 암세포 내의 DNA가 공격받으면 재생 능력이 사라져서 암세포가 자연스럽게 사멸되도록 유도가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역할은 병의 완치를 위한 근치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와 증상의 완화를 위한 고식적 목적의 방사선 치료가 있습니다. 근치적 방사선 치료라 하면 암의 완치를 위해서 고용량의 방사선을 암 부위에 직접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을 말하며 방사선 치료 단독으로 치료를 하거나 수술 또는 항암화학 치료와 병합요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반면 고식적 방사선 치료는 주로 원격 전이 부위의 통증이나 다른 종양과 관련된 증상 완화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폐암 환자의 대부분이 또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수술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종양을 빨리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폐암도 장기 생존이 가능한 질환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사선 치료가 그만큼 이제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네. 여담으로 올해가 방사선이 처음으로 발견된 지 125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방사선이 발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방사선이 의학에서 사용이 되었고 치료 또한 그 역사를 같이 합니다. 100년 남짓한 이 치료의 역사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발전이 있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초기에는 옆에 보이는 그림에서 같이 우리가 어렴풋이 종양이 어딘가에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고 어딘가는 치료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부위를 단순하게 차폐하는 수준의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로 1970년대, 80년대 정도까지 사용이 되다가 1980년대 들어서 영상기술의 발달과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우리 몸 안의 구조와 그리고 방사선의 분포가 어떻게 될지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고 그렇게 하면서 종양에 정확하게 방사선이 조사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는 3차원 방사선 치료라는 개념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는 조금 더 정교하게 방사선 분포의 모양을 만들 수 있는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라는 치료 기술이 소개가 되었고 최근에는 이 기술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방사선 치료는 종양 주변의 정상 조직들의 방사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를 통해서는 정상 조직을 충분히 피하면서 종양 부위에만 방사선을 조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는 방사선 치료 시 다이업 콜리메이터라고 불리는 장치를 컴퓨터로 조작하여서 같은 평면에서도 우리가 정상 조직에는 조금 더 적은 양의 방사선을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종양 부분에는 조금 더 고설량의 방사선을 조사될 수 있도록 디자인할 수 있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을 사용하여 여러 방향에서 세기를 부위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호하고 싶은 부분은 정확하게 보호를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은 조금 더 정교하고 정밀하게 방사선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모든 종류의 암에서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 예로 척추 전이암에서 시행했는 그림인데요. 우리가 척추 전이암을 치료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뒤쪽에 있는 척수신경입니다. 이 척수신경은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척추 안에만 방사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세기를 조절하여서 방사선을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렇게 정교하게 계획된 방사선 치료도 실제 환자에서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개발된 기법이 영상유도 방사선 치료라는 기술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기계에는 대부분 기계 자체에 CT 장비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방사선 치료 계획 당시에 봤던 이미지와 그리고 실제로 환자가 치료 직전에 누워있은 이미지를 비교하여서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 자세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정확하게 제 위치를 맞춘 상태에서도 종양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주로 호흡에 따라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간이나 폐 같은 호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이가 최대 3cm까지도 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종양이 이쪽 부위에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호흡에 따라서 전혀 다른 부분의 방사선 조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흡에 대한 고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예전에는 복부를 압박하거나 치료 시간 중에는 호흡을 멈추는 치료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요새는 호흡 주기 맞춤형 4D CT를 사용해서 호흡 동기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종양의 호흡에 따른 움직임을 예측해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우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하는 호흡 주기에만 방사선이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런 정교한 방사선 치료 계획 기술과 정확한 치료 전달
방식으로 종양에는 점점 더 높은 고설량의 방사선을 조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기적 방사선 치료, 체부 정기적 방사선 치료라고 하면은 수술과 비슷하게 고설량의 방사선을 종양에 한꺼번에 조사를 하면서 이 부분의 종양을 완전히 없애는 기술입니다. 매일 소량의 방사선으로 주위 조직을 보호하면서 서서히 종양을 치료하는 기존의 방사선 치료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지만은 폐암 환자의 절반 이상이 70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 같은 경우 수술을 견디기가 또 쉽지만은 않을 것도 같은데요. 이 초기 폐암 환자가 수술받지 않고 방사선 치료를 받았을 때 90% 이상 완치가 된다고 하는데 치료 결과가 교수님 상당히 좋네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1기, 2기의 조기 폐암에서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술이 치료의 주가 됩니다. 하지만 70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다른 동반 질환 때문에 수술이 힘든 경우에는 방사선 치료를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환자 케이스는 82세 남한으로 종양은 굉장히 작은 조기의 폐암입니다. 하지만 고령으로 수술이 힘들었기 때문에 환자분은 방사선 치료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 방사선 치료는 금방 말씀드린 체부 정기적 방사선 치료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체부 정기적 방사선 치료는 하루에 한 번 약 25에서 30분 정도의 치료 시간이 걸리고 총 4번 정도, 총 1에서 2주 정도간의 치료 기간이 필요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치료를 정상적으로 잘 마치셨고, 치료 후에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던 종양이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현재까지 2년 이상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또 그런데 이 수술로 완치가 가능한 1, 2기 환자는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 나머지 80%의 환자는 항암 치료나 이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교수님, 이 폐암 3기 정도가 되면 치료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암이 종격동 임파선까지 전이가 간다고 한다면 표준 치료는 동시 방사선 항암 화학 치료가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체부 정기적 방사선 치료와는 다르게 치료 범위가 이제 넓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 5일, 6에서 7주, 30에서 35회 분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분할 치료를 시행하는 이유는 정상 장기는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암세포에 대한 방사선 감수성은 늘리기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4세 여환으로 우상엽 쪽에 폐암이 있고 종격동 쪽으로 임파선 전이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로 방사선 치료와 항암 화학 치료를 시행을 하셨고, 주로 북소 진행성 3기의 폐암에서는 금방 말씀드렸던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를 이용하여서 주변의 폐조직이나 식도 등을 최대한 보호를 하면서 치료를 시행하게 됩니다. 환자분은 치료 이후에는 까맣게 보이던 암세포가 깨끗하게 사라진 상태로 환자분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1980년대, 90년대까지는 이 3기의 폐암이 2년 생존율이 18%에서 20% 정도, 굉장히 안 좋은 치료 결과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 항암 화학 방사선 치료가 소개가 되면서 30% 이상, 40% 가까운 결과를 보였고, 또한 환자의 지지요법 그리고 항암화학요법의 발전에 힘입어서 최근에 연구에서는 2년 생존율이 60%에 다다르는 엄청난 향상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는 동시 항암화학 방사선 치료 이후에 면역 치료를 추가하면서 2년 생존율이 60% 이상 경이로운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면역 치료를 추가하는 것이 표준 치료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올해부터는 국내에서도 이런 면역 치료가 보험이 인정이 되면서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도 3기 폐암 환자분들의 성적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예전에는요, 이 폐암 4기라고 하면 곧 사망 선고로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을 하면서 치료를 잘 받으면 얼마든지 생존을 할 수 있다고 하잖아요. 교수님, 이 방사선 치료가 또 하나의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몸, 온몸으로 전이가 가 있는 경우를 4기 전이성 폐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신 약물 치료가 치료의 주가 됩니다. 전신 약물 치료가 주가 되면서 고식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게 되는데 주로 뇌전이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이나 뼈전이로 인한 통증, 척추전이로 인한 신경 손상, 폐 종양으로 인한 기관지 폐색 등에서 증상 완화를 위해서 현재까지는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그리고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전이가 있는 경우에도 우리 그 방사선 치료는 흔히 증상이 있었던 부분,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좌측 그 골반 쪽으로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만 그냥 짧게 방사선 치료를 하고 항암화학요법의 치료를 이제 주로 했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들어서는 이렇게 다발성으로 여러 군데 전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3군데에서 5군데 정도까지 제한적인 숫자의 전이암이 있는 경우에는 근치적 방사선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 논문에서 이제 가지고 왔는 사진인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뇌전이 그리고 간 그리고 척추에 전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모든 전이 부분이 방사선 치료가 쉽게 고설량의 방사선 치료가 들어갈 수 있는 부위였기 때문에 폐암을 비롯한 모든 전이 보이는 전이암에 대한 치료를 시행을 했고 거의 그 전이가 없는 환자들과 거의 비슷한 생존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임상 연구에서도 제한적인 전이암에서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전이암에 대해서 모두 고설량의 최부 정의적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생존율을 유의하게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치료가 그렇듯이 방사선 치료도 부작용이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 부작용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순간에도 지금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해서 전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함께 해주시죠. 방사선 치료의 표적이 되는 종양 조직은 여러 정상 조직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존귀한 방사선 치료 계획을 세운다고 하더라도 주변에 인접해 있는 정상 조직으로의 부작용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로 나타나는 부작용으로는 치료 중에 방사선 식도염, 주로 종격동 부위가 방사선 치료 부위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식사 도중에 삼킴 시에 통증이나 음식물이 걸리는 증상을 나타낼 수가 있고 방사선이 통과되는 부위에 경도의 화상 증상 같은 방사선 피부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부위 자체가 폐에 있기 때문에 치료하고 나서는 방사선 폐렴이라고 하는 폐의 상처를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사선 폐렴은 치료 종료 후 수개월에 걸쳐서 나타날 수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약물로 치료가 가능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많이 보셨던 것처럼 폐암에 걸렸다고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3개월이 남았다느니 4개월이 남았다느니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임상에서 보는 것은 얼마든지 치료 가능한 암이 굉장히 많이 있고 이런 것들을 단순히 우리 같은 의사들만 노력한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술이든 방사선 치료든 항암화학요법이든 어쩔 수 없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작용을 이겨내려는 충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폐암도 이겨낼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